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보고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8분께서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하셨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명하셨어요. 한번 이것을 다루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반대해야 되는지 알고 반대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좋겠다 하셔서 오늘 제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지금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또 30대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이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90대 어르신들이 들으시기에는 자가 지금 뭐라 카노 이래 들릴 것이고 30대 40대가 듣기에는 저 다 아는 걸 왜 또 얘기해 이렇게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다 아시더라도 한 번 더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잘 모르셔도 아는 것처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시대를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28절에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데, 딱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시면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29절, 30절, 31절까지 나와 있죠. 이런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나 지금이나 세월이 거의 2000년이 지나도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합니다. 다만 그때는 악했어도 조금 조심하는, 부끄러워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그게 달라진 점이겠죠. 여러분, 9월 3일 우리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인사청문회를 저는 보다가 화가 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김성회 의원은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를 향해서 무자격자요, 보수 기독교인인데 탈레반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요, 빅뱅 이론에 관해서 창조론을 믿는다는 게 이게 한국말입니까? 이렇게 조롱을 했고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모든 발언들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혐오 섞인 발언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혹시 그날 청문회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바로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못 보신 분은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집에 가서 유튜브에 혹은 어디든지 네이버든지 다음이든지 안창호 청문회 6글자를 쳐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정말 안 보고 싶은 영상들이 뜰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저렇게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조롱했던 김성회 의원은 신학 공부를 한 전도사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0월 27일에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했죠. 집회했을 때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날 저녁에 언론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해가지고 교통이 매우 혼잡했다 이렇게 내보냈어요. 우리가 무엇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다만 교통이 혼잡했다 이렇게 내보냈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내보냈는데,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길은 주일에 그렇게 혼잡한 길이 원래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십수년 세월 동안 민주노총이 그 자리에서 집회할 때는 단 한 번도 그들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했다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차별이죠.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한번, 자 간사님, 한겨레 신문에 보시면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성혼 막은 거룩한 나라로라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예배를 가장한 혐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배를 가장한 혐오 집회였다. 그러면 한겨레 신문은 워낙에 유명한 좌파 신문이니까 한겨레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고 싶으십니까?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경향신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주장하는 대규모 도심 광장 집회 개탄스럽다. 우리가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개탄스러운 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겨레 신문을 한번 보시면, 이분 아시죠? 워낙에 유명한 분이어서 이분도 메가스터디의 그 공무원 강사, 일타 강사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자기의 의견을 내세웠을 때 그것을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혐오 발언이라고 말합니다. 혐오 발언.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다음을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세계 지도죠.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된 국가 혹은 반대하는 국가를 색깔로 나타낸 건데요. 지금 검게 표시되어 있는 곳은 동성애를 적극 찬성하고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들입니다. 대체로 어떤 국가라고 보이십니까? 특징이 딱 보는 순간 한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떤 국가들입니까?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죠? 아프리카에도 하나 있는데 저기 남아공이에요.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공통점. 거기에다가 어떤 국가요?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오히려 지금 색깔이 붉은 쪽, 오렌지색 있는 쪽, 저쪽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들이고 심하면 사형에 처해지는 국가들입니다. 저쪽은 어디 쪽입니까? 이슬람 쪽이죠. 심각하죠. 이게 이 나라들의 상황인데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의 수가 지금 내년 1월에 이제 시작되는 태국까지 포함해서 38개국입니다. 최초로 합법화한 국가는 2001년 네덜란드고요. 전체 38개국인데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어떤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좀 전에 사진에서 봤죠? 잘 사는 나라, 기독교 국가 거의 대부분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성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성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성, 다른 말로 지정성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타고난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둘 중 하나를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이 타고난 성을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한다면 이 타고난 성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으로 나의 성을 정의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성인데, 이거를 우리가 젠더라고 부릅니다. 우리 노회 안에도 젠더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젠더. 이거를 다른 말로 성, 정체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물학적인 성과 상관이 없이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어떤 거냐? 이전에 우리는 남자는 여자에 끌리고 여자는 남자에 끌린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성적 지향을 보시면 성적이고 정서적인 끌림을 어떤 성에게 느끼는지라고 써놨습니까? 젠더에게 느끼는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써놨죠. 젠더. 젠더라는 단어로 우리의 성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양성평등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한 30년쯤 전,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양성평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양성평등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평등이라고 합니다. 왜요? 성이 두 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자, 넘겨보십시오.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어르신들 좀만 참아주십시오. 시스젠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생물학적인 성과 자신이 생각하는 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시스젠더라고 해요. 저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성입니다. 저는 시스젠더이죠. 그런데 밑에 트랜스젠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성과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트랜스젠더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성전환을 한 사람만 트랜스젠더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면 하리수 씨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트랜스젠더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성전환을 위해서 어떤 의료적인 조치를 수술이든지 약물이든지 뭐 호르몬 치료든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어도 생식기가 그대로 있어도 자기가 다른 성이라고 느끼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시대예요. 그게 트랜스젠더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시스젠더를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요. 여러분도 다들 사춘기를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겪는 신체적인 증상 중에 2차 성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전에 내 몸과 달라지는 몸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이 사춘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친 짓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의 그 성을 못마땅해 하면서 다른 성을 동경하는 증상도 사춘기 때는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거의 100%에 가깝게 자기의 생물학적인 성과 자기가 생각하는 성이 일치됩니다. 사춘기만 지나가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춘기가 되기 전에 트랜스젠더가 되라고 부추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트랜스젠더의 종류를 한번 보십시오. 트랜스, 여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어나기는 뭘로 태어났는데요? 남성으로,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몸은 남성인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트랜스 남성은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애교입니다. 그 밑에가 심각한 겁니다. 젠더 퀴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기의 생물학적인 성과 상관없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위에 트랜스 여성, 트랜스 남성은 적어도 자기의 생물학적인 성이 뭐였는지는 압니다. 알고 그 반대의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젠더 퀴어는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상관없이 성을 왜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하냐는 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에 기타 제3의 성, 그걸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게 이 젠더 퀴어. 나는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주장하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그럼 이런 성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성에 따라서 남녀 사이에 이전에 우리가 인정했던 연애, 다들 연애해 보셨죠? 네, 그 연애 감정을 도대체 누구에게 느끼면서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 조금 어려운 말이 있죠. 헤테로섹슈얼. 아마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실 것입니다. 이성을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너무 죽고 못 살아서 결혼까지 했지. 그죠? 이성애자일 것입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이 호모섹슈얼. 이 사람들은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 동성애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뒤에 섹슈얼은 떼고 뭐라고 불렀냐면 호모 이렇게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LGBT 혹은 LGBTQ 혹은 LGBTQIA 플러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LGBTQ까지입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이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LGBTQ가 뭐냐? L은 여성 동성애자예요. 레즈비언. G는 게이입니다. 남성 동성애자. 뭐 여기까지는 우리 뭐 잘 압니다. 그 다음에 B가 뭐냐 하면 바이섹슈얼이라고 해서 양성애자. 이 사람들이 골치 아픈 사람인데 실제로는 자기의 정체성이 동성애자이지만 사회적으로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양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양성 모두에게 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부류의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트랜스젠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성전환자인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마음에는 안 들어도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 근본적으로 남성, 여성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 뒤에 나오는 퀴어가 이제 문제인데, 퀴어는 원래 이상하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이상해요. 성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퀴어라고 부릅니다. 이 퀴어의 종류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퀴어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0가지 정도의 퀴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아침에는 남자라고 느꼈어. 그러면 남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10분 뒤에 아니 나 지금은 여자라고 느껴 하면 또 여자로 인정해줘야 되는 젠더 플루이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야. 또는 나는 남성인 동시에 여성이야. 온갖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성 정체성이 딱 퀴어인데요. 여기에는 심지어 자기를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나무야. 나는 개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뭐라고 부르고 싶습니까? 그렇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면 고소 고발을 당할 것 같은데 속이 시원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문제는 이 퀴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퀴어인 채로 조용히 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퀴어 축제를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 엽니다. 가까운 대구에서도 동성로에서 이 퀴어 축제가 아주 성대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 퀴어 축제를 할 때 이 퀴어들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든가요? 무지개 깃발. 기분 나쁩니다. 원래 무지개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으로 주신 증표가 무지개입니다. 근데 우리 빼앗겼습니다. 저 아름다운 무지개를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 색깔을 8개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지금은 6개만 사용합니다. 그 각각의 상징들이 저런 것입니다. 빨간색은 삶을, 오렌지색은 치유를, 노란색 햇살, 초록색 자연, 파란색 조화, 보라색 정신, 이렇게 온갖 좋은 단어는 다 가져다가 씁니다.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진 퀴어들이요. 뺏겨버렸죠. 넘겨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그냥 축제를 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즐겁고 말면 그래 뭐 한번 니들끼리 그렇게 한번 즐겨라 우리 봐줄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1990년에 애프터볼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6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첫째 나오는 게 뭡니까? 언론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언론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자주 언급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크게 떠들어라. 왜요? 처음 들으면 이상해도 2번 들으면 친근하고 3번 들으면 넘어가는 게 우리의 얄팍한 귀예요.
그래서 자꾸 노출시켜서 민감성을 약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성애자를 약자로 묘사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게 하고 있죠. 성소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류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성애자들을 사회의 피해자로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돼버렸죠, 이미. 아까 전한길 강사가 소신 발언을 했을 때 혐오했다고 지금 낙인을 찍잖아요. 그렇게 피해자로 만들어서 동성애 대의명분을 어디다가 연관시키는가 하면 사회정의, 왜? 약자에 대한 차별이니까. 그리고 인권 문제로 그렇게 연계를 시켜라. 네 번째는요, 동성애자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라. 갈수록 끔찍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비동성애, 우리입니다, 우리. 비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묘사하라고요? 범죄자같이, 나쁘게, 우리 다 범죄자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그런 미디어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라. 이렇게 6가지 전략을 내세웠는데 이게 1990년이라고 했죠. 이게 그대로 먹힙니다. 먹혀가지고 세월이 조금 지났더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넘겨보세요. 2010년 혹시 SBS 주말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보셨습니까?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 드라마가 국민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최고 시청률은 무려 24.3%. 국민 넷 중에 하나는 봤다고 하는 저 배우들 되게 잘생겼죠. 저 사람들이 극 중에서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그 동성애가 묘사가 됐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그때 당시에 2개로 갈라졌어요. 왜 공중파에서 주말 드라마가 이런 것을 다루어야 하느냐? 불쾌하다 하는 부류와 이게 무슨 소리야? 외도는 괜찮고 동성애는 안 돼?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은 하라고요. 사랑은 하는데 조용히 하라고요. 우리가 여성이 남성을 사랑한다고 막 축제하고 나는 남성을 사랑합니다 하고 축제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조용히 살듯이 그대들도 제발 조용히 좀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본격적인 동성애 미화가 이때 한국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본격적인 미화가 이때 시작됐어요. 언어의 장인이라고 불리는 김수현 작가를 통해서 거의 3월 달부터 11월까지 1년 내내 주말마다 이게 방영이 됐습니다. 63부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갔느냐 하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꼴통, 보수, 극우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찬성하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민주시민, 그렇게 포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옛날 법은 남겨놓고요, 이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것이 2007년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 세월을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작년의 것만 한번 살펴보자면 2023년 4월 26일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동성 간의 관계에서도 사실상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됐죠.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5월 31일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가 되어서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가족구성권 3법 첫 번째는 혼인평등법이에요. 내용은 동성부부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혼출산지원법입니다. 지금은 난임 부부에게만 보조생식수를 도입하는 게 지원이 되는 건데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지원해 달라. 왜요? 동성애자들은 임신을 못 하잖아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깁니까?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임신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동반자법인데 성별 구분 없이 성인 2명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이게 중요해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동반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통과가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
올해 7월 달에 우리가 갑자기 폭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7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 부부를 배우자로 합법화시키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얻어냈습니다. 우리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제가 교회 일로 우리 교회 승합차를 운전하는 중이었는데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럼 판례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법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문제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행해지는 인권 교육 중에서 성에 관련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왜냐하면 3세부터 가르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젠더는 자기 인식과 느낌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별의 기준은 신체적인 특징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남녀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의문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너 여자 맞아? 남자 맞아? 의심해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상호 동의 하에 청소년도 언제든지 성관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단지 임신만 하지 마라고 가르치면서 콘돔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집에 가서 해봤느냐고 묻는 성교육 강사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서로 동의만 한다면, 임신만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도 혹은 청소년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성관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1년에 의무적으로 15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청소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폭증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물론 그런데요. 영국의 경우에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성전환 시술을 원하는 어린이 45명이 6세 이하였습니다. 6세.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어린 아이는 4세였습니다. 여러분 4세, 6세 이 아이들이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고 남성으로 혹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분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성정체성, 성적 지향,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게 뭐냐? 타고난 성별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여성으로 타고났다, 남성으로 타고났다 이걸 거절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자신의 성별을 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좋으면 혼자 하라고요. 근데 혼자 하면 되는 일을 왜 자꾸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동성애자들 우리 처벌받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왜 기어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법이 가지고 있는 강제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심지어 신학자들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넘겨주세요. 퀴어 신학이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퀴어 신학의 핵심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닌 이유, 예수님도 게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게이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여성적인 것밖에 없고 외형은 남성이지만 실제로는 자웅동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여성이 되셨다가 부활하실 때에는 생물학적인 정체성, 남성과 여성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남성과 여성 사이를 오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온 인류가 성의 구분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과 자유롭게 관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쵸, 장로님, 그저 허탈하게 웃음만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흔히 여러분이 아마 이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정치, 성혁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정치, 성혁명을 누가 주장하는가 하면 무신론자, 진화론자, 유물론자들이 주장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들을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좌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 일들 중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 땅에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성을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늘어나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한국의 에이즈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청소년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어이쿠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수영복 뭐 입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광화문에 모이자 할 때 교회 내부에도 두 부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와 가지 말아야 한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가야 한다, 미친 짓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분이, 반대하는 신학자가. 미친 짓이다. 뭐가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할 때 종교와 상관없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을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종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다 컸다고 끝납니까?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이런 성정치, 성혁명의 쓰나미 가운데서 지켜내려면 지금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함께 뛰어들어서 막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우리가 헌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부부를 합법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헌법을 바꾸는 게 남아있죠.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바꾸겠죠. 그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미국의 경우 그게 한 1,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성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고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부모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이것을 개입할 수 없게 합니다. 국가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법으로요. 지금 우리 세상은 이미 진리를 선포하면 범죄가 되고 불법이 진리를 덮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가 청문회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탈레반주의자로 몰리고 전한길 강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주의자가 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책임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에덴에서도 사람을 유혹했습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려줬죠. 거짓된 목소리를. 하나님 같아지리라. 그리고 보여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넘어갔죠.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미디어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총과 칼로 싸웠다면 지금은 문화로 싸웁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왜 높아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방탄이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들이 전 세계를 그냥 무장해제시켜버렸죠. 지금은 문화전쟁의 시대입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이 넷플릭스에서 한번 풀리니까 전 세계가 따라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것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이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맞서 싸워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의 희망이라고 지금 교회 벽에도 붙여놨는데요. 우리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두가 이 일에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만 하실 것이 아니라 행동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